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내일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야간에 이루어지는 문화재와 노숙농성을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캡사이신 최루제를 사용한다죠. 집회 해산을 위해서 캡사이신이 사용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 6년 2개월 만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발언 이후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소요된 캡사이신 분량의 2배 이상이 확보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조율해가면서 비폭력 평화문화제를 3년 동안 20차례 진행해왔습니다만 강제 해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데 경찰은 문화제로 모였다 해도 반복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불법 집회로 규정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불법적인 집회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법과 권력 앞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후의 수단에 최루제로 재갈을 물려버리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 생각해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 송봉섭 차장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이미 채용 계획 단계에서 내정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내부 문건에 아빠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요. 면접에서는 만점을 받았다고 하죠. 캡사이신처럼 매운맛은 이런 경우에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자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여수 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수시의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되고 있어요. 네, 최근 여수시청 노인장애과 소속 공무원이 여수시 영락공원 내 화장과 봉환 수수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공금 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족이 시에 화장시설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시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은 장례식을 이용한 유족이 장례 비용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해당 공금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이 현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장례 비용을 수납하는 역할과 입금을 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으면서 가능했는데 여수시는 해당 직원이 유족에게 전달받은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고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빼돌리는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텐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수시는 현재 장례 비용은 카드나 현금, 계좌 이체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계좌 이체와 현금 결제는 수납 고지서를 받고 현금 지급 후 수납이 완료되는 시스템인데 이번 횡령 사고는 이 담당 직원이 현금이 들어오면 정산을 해서 매일 입금 처리를 해야 하지만 근처에 ATM 기기나 은행이 없어 현금을 장기간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현금 입금을 그때그때 확인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인데 영락공원 직원들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적발된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빼돌린 금액을 전액 환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영락공원 담당 팀장이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번 횡령 사실을 적발했고 공금 횡령 이후 금액 확인이나 은행 업무를 시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다시 하고 있고 시사나 현금이 지출되는 각 부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광양시의회가 오늘 오전 포스코와 광양시의 지역 상생 협력안 마련과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계의 피해 방지를 촉구해온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네, 광양시의회가 오늘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포스코와 광양시의 지역 상생 협력 방안 촉구 및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지역 기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코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 오늘 의원 간담회에는 이 포스코 측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광양시 의회는 그동안 포스코의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결정 재검토, 상생 협력 방안 마련, 미래 신산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역 투자 등을 포스코에 요구해 보아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광양시 의회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정비사회사 설립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광양제철소 앞에서 지역 상생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는데요. 특히 지난 19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의 광양시 직원에 대한 막말 파문과 관련해 최종호 포스코 회장의 직접적인 대시민 사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지역 경제계 요구와 광양시의회의 그동안의 우려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포스코 정비자회사 설립 강행하는 분위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광양시 의회 의원들은 포스코의 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우려 상황을 포스코에 전달했고 지역 상공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정비사회사 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광양 지역사회와 포스코의 협력 관계가 광양제철소 가동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포스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포스코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58일 만인 지난 28일에 목표 관람객 수 800만 명의 절반인 4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일요일인 지난 28일 관람객 400만을 돌파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관람객 400만 돌파는 10년 전 개장 176일 만에 400만을 넘어섰던 2013년 박람회와 비교해 약 3배가량 빠른 속도인데요. 정원박람회가 인기를 끄는 것은 이 차별성이나 완성도, 특히 빅 체인지 10이라고 불리우는 일부 콘텐츠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023 정원박람회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10개의 콘텐츠는 오천 그린 광장, 또 그린 아일랜드, 정원 드리모, 동천 뱃길, 또 시크릿 가든이나 식물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홍수 조절용 저습지를 공원화한 오천 그린 광장의 경우 박람회 개막 이후 YB 밴드 콘서트나 최연우 마술쇼 등 각종 문화 공연이 치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쉼을 누릴 수 있는 정원으로 자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광장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박람회 개막 이후 지난달 하순 이 박람회 관련 매출이 235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 중 입장권 판매가 158억 원,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등 시금 시설이 48억 원, 관람차나 이 가든스테이 운영을 통해 29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박람회 개최로 지역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원 박람회 어쨌든 봄을 잘 마무리한 셈인데 계속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나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개막 초반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2달도 되지 않아 목표 관람객 800만의 절반인 400만 명을 돌파하자 이 봄이나 가을 시즌에 비해 관람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 여름철 휴가지로 이 국가정원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는 여름에 즐기는 한겨울이나 또 빙하정원, 정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개울길 광장, 또 정원 드리모 등이 여름에도 관람객들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여름 휴가 시즌에 국가정원 특별 프로그램으로 정원 곳곳에 분수와 개울을 만들어 시원한 정원을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하절기를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개장 시간을 1시간 늘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름 휴가철이면 사람들이 주로 계곡이나 바다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실 가장 고급 휴양지가 정원이라며 지금껏 없었던 휴가지 이 박람회장에서 가든 캉스를 즐기는 이 고품격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봄 끝났고 아직 계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7개월이나 이제 흘러가는 만큼 남은 기간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역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광양시의회 진보당 4선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뭐 시험 잘 보셨어요?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로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소방기사 자격증 예, 맞죠? 소방기사 정기 자격증인데 네. 기사 자격증이 1급하고 2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자격증이 1급인데 제가 시험 신청할 때 2급으로 신청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을 못 보고요. 저도 약간 멘붕 그걸 언제 상태에서 하셨어요? 목요일 날 알았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이틀 전에 알아가지고 공단에 전화하고 좀 선처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안 되죠, 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신청을 잘못하신 거니까. 네. 야, 예전에 부모님이 들었으면 학창 시절에 진짜 맴매 많이 맞았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니 뭐 시험 보는 것도 신청 제대로 못하고 뭐 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3회 시험 없고 4회 시험이 있거든요. 9월 달에 또 있거든요. 네. 이제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시험 보시겠어요, 그러시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웃음을 또 주셨습니다. 예. 백 의원님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잘 지냈습니다. 지내고 특히나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저희들이 포스코의 정비 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자회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간담회 하셨잖아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앞에 브리핑에서 포스코 전해드렸습니다만. 관계자들이 이제 의회를 지켜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열심히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사의 계약을 유지했던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를 좀 요구를 했는데 예. 그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실제 그 협력사에 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 이번에 자회사로 거의 99%가 다 갔거든요. 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자회사면은 임금이 인상될 거라 생각했지만 임금 인상 부분은 없고 임금 수평 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임금 과거랑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은 뭐 신분 상승을 비롯해서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런 부분이 될 거라 막연히 기대했지만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바대로 임금 인상은 없고 뭐 신분 상승은 뭐 있겠죠. 예를 들자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던 것보다 자회사라는 이 위치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감은 있다. 안정감도 있을 뿐더러 또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 보니까는 뭐 수평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수평이동 때문에 당연히 임금 하락이 없죠. 근데 임금 하락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너무 똑같은 얘기를 갖다 반복한다.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오늘 설명을 들었고 6월 1일부터 출범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그렇고 뭐 포스코 대외협력팀 직원의 막말 파문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없었어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거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시작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주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얘기하자 한 것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 않나요? 이 건으로 시작돼서 나왔던 파문이었잖아요. 당연하죠. 정비자회사 설립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뭐 각종 단체들이 현수막을 개첨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듣지 못했다. 네, 전혀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에 분위기까지 뭐 브리핑 시간을 전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또 추후 나오는 이야기들 또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 하나씩 또 꺼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 공공의료 의미와 한계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게 뭐 코로나19 시기이기도 했었죠. 근데 일단 큰 산 좀 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돼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고 의협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분야의 취약점은 점점 더 노출이 되고 있고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환경 불균형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협의는 하세월이고 지방의 공공의료 분야 공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목해볼 뉴스가 순천시에서 최근에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플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상우 의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순천시가 이런 공공의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일단 올 3월달에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목포 의료원과 강진 그리고 또 순천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원을 기반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겠다. 이게 주 목적이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의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만든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근데 과연 이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 조례를 보니까 뭐 야간 응급 진료 관련 지정하고 운영하고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약국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겠다. 이게 소극적 대응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거기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이는 게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 지원 및 확충.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지자체에서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을 하신다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앞에 공공자를 붙여서 우리가 좀 크게 보는데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순천 의료원을 중점으로 해서 이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을 뭐 짚어주셨습니다만 일단 위원장을 보니까 전 중앙국립의료원장께서 위원장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예. 뭐 전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이게 풀어가시려나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제 첫 회의를 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아까 방금 이제 이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서 첫 발을 띄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이런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례가 없어도 법에 의해서 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조례 만들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지자체가 이런 차원의 접근을 먼저 해보면 중앙에서 이야기가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년도 의대 정원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2025년에는 어떻게 할지 일단은 정원 확대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대를 설립해줘라. 전남에 의대 없다. 더 시작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좀 공회전인 것 같습니다. 한계를 이상우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가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 귀결점이 지금 최근에 우리 전남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과대학 유치와 상급 종합병원 유치 이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뭐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전체 우리 전남권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에 취약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자 뭐 이런 말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뭐 공공의료 서비스와 순천의 이런 사업과 같이 연계된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순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만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의료기관별로도 이렇게 이제 협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의료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대 정원을 더 늘려야지만이 가능하다. 실제 의대 정원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 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지금 뭐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2.1명으로 OECD 국가의 3.7명에 비해서 훨씬 더 적더라고요. 적기도 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30년에는 14,334명이 부족하고 2035년이 되면 27,232명이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협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의대 정원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의료 인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의협이 좀 대승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5월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정치인의 도덕성과 권한을 이용한 사익 챙기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주라고 시의원을 뽑아줬는데 시민들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지금 많이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천 시의원의 성추행 사건, 광주시의회 의원의 관내업체 법인카드 1,300만 원 사용, 그 여수시 의원의 개인 땅에 11일 들여 도로 개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양성화를 위해 생숙 보유 시의원들의 조례 개정 시도 등 지방자치 파수꾼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 의원의 땅 투기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볼까 합니다. 네. 돌산 지역의 박성미 의원을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이 기사를 접하고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랑 이제 박 의원은 저랑 동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같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박 의원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을 제일 처음에 가졌었습니다. 이 뉴스의 주인공이 박성미 의원이 맞을까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예. 그때 뭐 저는 한참 뭐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관심 별로 없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맹지를 사서 시도비를 동원해서 농로를 내고 본인의 사적 이득을 취한 행위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주민 수건 사업이랬다 포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수건 사업이라면은 보통 그 동네에 어떤 동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돌산 같은 경우는 뭐 상동, 하동, 뭐 중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3년 정도 묵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 타당성도 볼 것이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근데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가 않았어요. 박 의원의 이번 농로 개설은 거의 본인의 땅을 위한 도로 개설이었는데 보통 농로는 3m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몇 미터요? 3m요. 3m. 예, 폭이 3m. 예, 폭이 지침이 3m로 돼 있습니다. 농로의 경우에. 예, 농기계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예. 이 박 의원의 도로는 4m가 돼 있네요. 이 4m 의미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차가 교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이라도 30% 정도 건폐율을 가지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땅을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 맹지가 건축까지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은 못 하겠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변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박성미 죽이기 뭐 이런 표현이 예.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기자회견에. 이 박성미 의원이 지금 이 배지도 지키고 싶고 땅도 지키고 싶고 이런 거 아닐까.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납작 엎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한다. 이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잘못이 아니니까 뭐 억울한 마음에 기자회견까지 뭐 하셨겠습니다만. 저처럼 고소를 해야죠 바로. 해당 기자에 대해서요? 백성호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뉴스? 뉴스를 봤는데요.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어디에서 온 예산인지를 한번 기사에 보니까 도에서 왔더라고요. 예. 도에서 왔는데 또 보니까 그 기사 내용으로 보면 그 도의원님하고 또 여기 이제 해당되는 뭐 시의원님하고도 사돈관계다 예. 이런 기사를 봤는데 사돈관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채척 대상이 아닌지는 몰라도 근데 정작 본인의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딸인가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또 채척 대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예산을 주민 수건 사업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만약에 배정해줬다면 그 또한도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박 기자회견 성격 얘기는 하죠.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이 전남도에 특별 교부금을 요청한 시점은 본인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이상우 의원께서는 그냥 바짝 엎드리고 있어야 된다. 반박할 여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보시기에? 일단은 이제 땅 자체가 맹지였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왜 가장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면요.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의원들한테 포괄 사업비를 내려주거든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1억, 도의원들은 5억 정도 내려주는데 이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익을 챙긴 겁니다 지금. 이것도 뭐 다음에 뭐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 기사를 계속 그 흐름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다가 보면은 저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고소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당해보고 이럴 때 진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짝 엎드리고 있다가 다음에 본인이 분명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 기사를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야죠. 거기서 판단을 받아야죠. 이게 지금 뭐 본인 죽이기, 뭐 배후 세력 밝히기, 막 이게 지금 본인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배후 세력이라는 말은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자가 쓴 거지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뉴스가 그렇겠죠. 나온 배경이? 기자들이 팩트 갖고 쓰는 거지 팩트 없이 어떻게 기사를 쓰겠습니까? 자료는 그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뭐 땅 개발이나 뭐 도로 개발 관련해서는 그 시도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뭐 시도 의원 제외하고 뭐 국회의원들도 가지고 있다가 뭐 주민 수건이었다라는 이야기는 단골 멘트이긴 하잖아요. 뭐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여수 지역구의 뭐 최문경 의원 뭐 또 이야기가 또 나왔었던 걸로 또 기억을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설사 공정한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분들로 하여금 의심을 하는 경우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백 의원님 타겟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냥 안 사야 됩니까? 그 해당 자기 지역구에는? 글쎄요. 투자를 근데 또 부동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동산 하기도 좀 투자에 상수, 중수, 하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 하수는 땅을 사놓고 땅값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게 하수입니다. 그리고 중수는 개발 계획을 알고 땅을 사는 거죠. 그게 중수고, 상수는 전혀 개발 계획이 없는 맹지 같은 걸 사가지고 거기에다 길 내고 도로 내고 해가지고 땅값을 확 띄우는 적극적인 거죠. 행위를 하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동산 투자에 아주 고수인데 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들은 실제 권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권력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예를 들면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하수에 해당하죠. 뭐 땅 사놓고 땅값이 이제 오르기만 기다리는 하수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땅 살 돈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부럽네요. 그러면 좀. 중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뭐 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개발 계획을 사전에 남들보다 빨리 알아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해갖고 땅값을 올리는 거고, 가장 고수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고수인데 고수는 아무나 고수가 못 됩니다. 이 고수들의 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안 그러면은 뭐 그 권력에 있을 때는 아예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딱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사는 거는 마음대로 못하게 해버려야죠. 그러면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도입이 될지 안 될지는 참 뭐 어려운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렵죠. 이상원님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 타겟책 하나로 결국은 이 정당에서 잘 검증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공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면은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주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이제 공천할 때 반영을 시켜야죠. 이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 역할과 뭐 각 지역 위원회도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요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우리 광양시의 사회복지 시설 현황을 보면 139개소에 1,56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시에서 이제 파악한 현황이고요. 지난 25일에 광양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실제 이제 제한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네, 그래서 대표격에 있는 분들이 좀 주로 많이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눈물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복지 선진국을 건설하자고 제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실제 저도 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구나.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좀 그동안에 너무 미흡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면서 향후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간담회였습니다. 일단 이 간담회는 그럼
종사자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간담회였습니까?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분들을 많이 만났었고 예.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고 간담회가 좀 필요하겠구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에 의해서 광양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진행하자고.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간의 제한이라든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고 실제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에게 너무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나라는 반성도 많이 되더라고요. 또 이분들께서 이제 그 다 사회복지사지만 종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어려움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눈물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분들이 정작 사각지대였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 어떤 문제점들 고충을 토로하시던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 자체가 보면은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또 긍지와 자부심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도 또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의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호봉제. 근데 전남 지역은 호봉제가 없다. 그래서 신규로 채용되는 분들이나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나 임금이 똑같다. 이건 정말 바꿔야 된다. 이것은 지금 키를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호봉제를 도입할 생각이 지금 전혀 없다. 이 말씀을 하셔서 예. 우리 의회에서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는 요구안이나 건의안을 채택해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브리핑 시간에 기억이 나는 게 광양 지역의 사회복지사분들의 복지 포인트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지금 광양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게 시에서 이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한 1억 2천 정도를 세웠습니다. 네. 근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1년에서 5년 차는 20만 원, 6년 이상은 25만 원을 연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지원 대상이 보면 3월 30일 기준에서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자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주 40시간이라는 게 일 8시간에 5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또 1년 미만인 분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 한 1,500여 명 정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있는데 예. 이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 500여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정규직 분들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죠. 정규직이지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만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타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또 지원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 복지 포인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연에 20만 원이면 월에 16,000원 꼴 되고 6년 이상인 분들이 25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월 한 2만 8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뭐 근무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또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됐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이런 지금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원님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일단은 제가 여수시 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원 생활 10년 했는데 8년 동안 환경복지에만 있었습니다. 네.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건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건설 쪽에 못 가다 보니까 이해충돌. 예, 두 위원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아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분권 시설과 비분권 시설로 나눠지거든요. 분권 시설은 여수시로 이양된 지방자치단체로 우리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분권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 지역아동센터나 뭐 여성인권지원 뭐 시설 이런 거. 거기는 호봉제를 적용한 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년이고 20년이고.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시가 마음 먹으면은 호봉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의원 때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도 뭐 국가가 아직도 이제 국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을 따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시 정부에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국가나 도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게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100% 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여성인권시설, 여성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국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다른 시군이 다 이게 파급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백 의원님 그럼 갔다 와서 어떤 방안 마련을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러면? 방금 저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거 도에서 키를 잡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건의안을 채택해서 하기로 했고 예. 복지 포인트 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거 차별하는 부분은 전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지금 3분의 1 가량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가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의 복지 포인트 지급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추경이 됐든 뭐 시에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내년에 검토할 게 아니고 추경이 오면은 추경에서 바로 검토해서 이거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 정기적으로 간담회가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뭐 크게 이번에 이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뭐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열어준 것이 지금까지 처음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후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좀 진행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언더독 두 분과 함께했어요. 광양시의 백성원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입니까? 네, 36주년을 맞은 6월 민주항쟁 기념행사가 여수에서 마련되는데요. 1987년 6월 전국적으로 전개됐던 민주화 대투쟁을 기념하면서 6월 8일부터 23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진행한다고 해요. 여수 YMCA 시민사업부 임현미 간사를 만나서 예년과는 조금 달라진 관련 행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YMCA 시민사업부 임현미 간사입니다. 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생활정치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저희 문화 코너에서 만나게 뵙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6월 민중항쟁 기념 행사들이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월 8일 목요일 6시 30분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6월 민중항쟁 기념식과 또 기념음악회 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날 바로 웅천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다음 소위 그 영화 공동 상영회와 또 정주리 감독님과 진행하는 또 간담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진행하는 그 사진전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그동안 쭉 이어져 왔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왔을까요? 6월 민주항쟁을 어떤 사람이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공부하던 학생들, 또 일하던 청년들,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진행했던 그 민주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해서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민주항쟁을 했던 것들이 아니라 내 친구, 우리 오빠, 우리 형 이런 사람들이 같이 꿈꿔왔던 세상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쓱 훑어주시긴 하셨어요. 다양한 기념 행사들 자세하게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진전부터 이야기를 짚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네, 사진 전시회는 6월 19일부터 23일 거북선공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서울에서 그 어떤 작가분께서 소중히 간직해왔던 사진을 여수에도 이것들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너무 감사하게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주요 어떤 장면들을 기록하는 사진들을 여수 시민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그 거북선 공원에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념 행사가 있어요? 네, 6월 8일 날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기념식과 또 기념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념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음악으로서 또 느끼는 감동이 또 색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하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정말 피날레를 너무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피날레를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민주 열사들을 저희가 사진을 가슴에 품고 그날이 오면은 같이 한번 재창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가슴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 두 줄로 내가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가슴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사진들을 하나씩 이제 네, 품에 안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밑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근데 너무 짧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 2줄 정도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분의 삶을 2줄로 평가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민주열사들을 추모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100여 분의 사진을 파일을 다 받았어요. 그분들의 행적을 검색해가지고 주요 행적만 한 2줄, 3줄만 적었는데 제가 너무 손이 부끄럽더라고요. 이분들을 감히 내가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은. 네. 기념음악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오선지라고 해남 서부 쪽에서 활동하시는 국악인들 모실 거고, 그 다음에 김민철님이라고 바이올리니스트 머스킨 랩 하시는 분 모시고, 청소년 댄스팀 할 건데 왜 그러냐? 소녀시대가 요즘에 그 청소년들 MZ세대 민중가요 있잖아요. 다시 만난 세계. 그거 댄스로 제가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즐겁게 또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올해는. 얘기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시민들이 기념식 하면 맨날 또 시민사회연대 왜 이 사람들, 그 사람들 한 10명 모시고 딱딱하게 진행되는. 네, 그럴 것 같아서 좀 다르게 좀 준비를 해보고 싶었어요. 무대는 이제 열린 오케스트라가 하고요.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일어서가지고 가슴에 품고 노래 부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더욱더 그 의미를 다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념품을 좀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희. 감독님과 함께 볼 수 있는 너무 기회가 특별한 마련됐어요. 기회예요.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6월 9일 다음 소위 영화를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여수 출신 정주리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냥 간다고 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어떻게 저희가 하나요? 일단은 웹자보라든가 사전에 문자를 저희 회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했어요. 근데 아시죠? 그 문자가 건너 여러 시민들한테 다 같이 전달되는 거. 거기서 이제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106석짜리 관람 공간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뭐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을 하면 의자에 못 앉으시면 복도에 앉으시고 뭐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영화관이고 안전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제한된 좌석밖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또 사전에 질문지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통해서 감독님과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9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전 그리고 기념식
그리고 영화까지 6월 민주항쟁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셨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항쟁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풀어 나가실 것 같거든요. 시민분들이 어떻게 좀 참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다든지 좀 다양한 채널들이 있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문화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서 딱딱한 토론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진짜 민주주의 같아요. 가슴에 아, 이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나도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마음에 스스로 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가슴속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화와 통일,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직접 너무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6월 15일 날 굿바이 평양이라는 그 영화를 시작으로 22일 날 강성률 교수님, 그리고 스크린으로 만나는 한반도 의형제가 된 남북 요 주제로 할 거고요. 29일 날은 손미희 코리아 국제평화 포럼 대표님 모시고 조선학교를 통해 본 평화통일 이야기 7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7월 달에는 또 김준현 외교원장 이사장님 모시고 강의를 할 거예요. 21일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민주주의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평화통일 아카데미 또 어떻게 아니요, 저희 YMCA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그 사전에 문자라든가 QR코드로 바로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민주주의의 달입니다. 시민들께서 잊혀져 가고 있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거를 그냥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